회장님, 오늘 연기 괜찮으셨어요. 은행 한복판에서 31세 여자 은행원이 저를 똑바로 보며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곰팡내 나는 점퍼에 밑창 다른 운동화를 신고 노숙자 행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880억 자산의 재벌 회장이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시험하려고. 그런데 이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신발은 낡았는데 손톱 관리가 완벽하시더라고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저는 그 눈빛을 알거든요. 7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읽힌 것은.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도 하나 시험해 봤거든요. 대체 이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저를 어떻게 시험한 걸까요? 1장 아들이 데려온 여자. 아들 준혁이가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장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고 그것만으로 저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25년을 제 곁에 있던 사람이 노크를 잊을 정도면 그만큼 급한 이야기라는 뜻이니까요. 회장님, 도련님이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소개할 분이 있다고. 장비서의 목소리가 끝까지 올라와가지 못하고 흐려졌습니다. 저는 안경 너머로 장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소개할 분이라. 여잔가? 예, 회장님. 조사는 했어? 예. 장비서가 내민 서류 봉투의 두께는 손가락 한마디쯤 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지민 31세 한빛은행 한남중앙지점 고객 상담팀장 개인 고객 국립대 경영학과 장학생 출신 아버지 한국성 중소기업 사장 출신 거래처 사기로 부도 현재 뇌졸중으로 요양 중. 장을 넘길수록 미간이 좁아지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부도난 집안의 딸, 은행 5년차, 본인 월급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으며 적금 잔액은 4천만 원 남짓. 장안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이력치고는 솔직히 초라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서재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아무렇지 않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돈으로 켜진 것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원이라. 그것도 한남 지점이면 돈의 흐름을 매일 들여다보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여자가 장안그룹 회장의 아들한테 관심이 없을 리가 있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30년째 단골인 곳이고 셰프가 제 입맛을 외우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자리를 골랐습니다. 이쪽 세계의 공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포크를 집어드는 순간부터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준혁이가 먼저 왔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 한지민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발머리에 최소한의 화장,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 명품이 아니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어딘가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데 그게 저를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 앞에서 눈을 피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지민입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믈리에를 불러와 와인 리스트를 받았고 일부러 이 집에서 가장 비싼 프랑스산 고급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한 병에 300만 원이 넘는 술이었습니다. 소믈리에가 병을 가져와 라벨을 보여줄 때 저는 지민이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감탄하는 표정, 그 어떤 것이든 좋았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결국 표정으로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지민은 와인잔에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믈리에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그녀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자연스럽게 준혁이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저 와인이 3,000원짜리나 300만 원짜리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나 그녀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듯이. 뭐지? 이 친구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돌리며 지민을 다시 살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는 손놀림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고 메뉴를 고를 때에도 가격을 훑어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혁이에게는 기대는 것도 제 눈치를 보는 것도 없이 그녀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지민은 저에게 어떠한 아부도 어떠한 과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물을 마실 때 물잔이 비어있으면 먼저 채워줬고 제가 젓가락, 아니 포크를 내려놓는 타이밍에 맞춰 대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게 계산인지 본능인지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가 지민을 먼저 보낸 뒤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드시죠? 저는 대답 대신 와인잔의 마지막 한 모금을 비웠습니다. 준혁이의 눈빛이 간절했지만 저는 그 간절함에 답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찻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꽃무늬가 반쯤 바른 어디에 내놔도 비싸 보이지 않는 찻잔. 하지만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고 아무리 비싼 도자기 세트를 줘도 이것만 고집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손으로 찻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따라가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내도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농가의 셋째 딸, 혼수라고는 보자기 하나에 싼 솥단지 하나가 전부였던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평생 제 곁을 지켰고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고 지금은 지킬 게 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 장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비서. 예, 회장님.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그 여자 은행이 어디지?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비서는 아무 말 없이 주소를 불러줬고 저는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벗겨지는 법이니까. 제 2장 노숙자가 된 회장. 다음날 새벽 저는 장비서를 불러 계획을 말했습니다. 장비서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25년 동안 제 밑에서 온갖 일을 겪은 사람이 눈을 2번 깜빡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변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노숙자처럼 차려입고 그 은행에 갈 거야. 말끔한 모습으로 가면 누가 본색을 드러내겠어. 돈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야. 장비서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장비서와 함께 을지로 뒷골목의 헌옷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20년 넘게 맞춤 양복만 입어온 사람이 헌옷 가게 문을 여는 기분이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곰팡내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 아래 빼곡하게 걸린 옷들이 마치 주인을 잃고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카키색 점퍼 하나를 골랐습니다. 지퍼가 반쯤 고장난 것, 구겨진 회색 모자, 올이 풀린 목도리, 그리고 밑창이 달아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화 한 켤레. 전부 합쳐 12,000원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신는 이탈리아 수제 구두 한 짝값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한 사람의 외피가 완성됐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길쭉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점퍼의 지퍼를 어설프게 올리고 모자를 눌러쓰고 운동화끈을 대충 묶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의 그 사람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57년 전이었습니다. 15살이던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한 뒤 어머니와 저와 동생 셋이 반지하 방 한 칸에서 살 때였습니다.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형편없는 사복 차림으로 학교에 갔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이 없어서 운동장 구석에서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낡은 점퍼가 그때 제가 입고 다니던 해진 잠바와 겹쳐 보이는 순간 목구멍 언저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72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게 올라와? 장비서가 제 뒤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필요가 있어.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봐야 해. 장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 하나가 제 등 뒤로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의 한숨은 말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남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 안에서 저는 얼굴에 일부러 먼지를 묻혔고 손등에는 때를 연출하려 했지만 손톱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에 관리를 받은 손톱이 너무 깨끗했는데 솔직히 그걸 일부러 더럽힐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장비서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5분 후 도착입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사업 인수합병 상장에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는데 은행 하나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거리다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로 된 정면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자동문 앞에 나란히 선 화분 2개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남 한복판의 은행답게 깔끔했습니다. 세단이 은행 건물 옆에 멈췄습니다. 장비서가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합격이면 어쩌시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이라는 가능성을 애초에 상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세상에 돈 앞에 본색을 안 드러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50년 넘게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제 발이 기억하는 건 수제 구두의 단단한 가죽 바닥이었는데 밑창이 다른 운동화는 바닥에 돌멩이 하나하나가 발바닥에 전해질 만큼 얇았습니다.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센서가 감지하며 유리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순간 은행 안에서 에어컨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57년 전에 그 바람과 겹쳤습니다. 15살이던 저는 어머니 대신 은행에 대출 서류를 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도 은행 안은 차가웠고 카운터 앞에 서서 쪼그라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대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원이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데서 뭘 빌려가겠다는 거냐? 어린 게. 그날의 은행 바람과 오늘의 은행 바람은 같은 온도가 아닐 텐데 피부에 닿는 감각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억이 올라오다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15살 소년이 아닙니다. 장한그룹의 회장이고 이 은행 전체를 사고도 남을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점퍼를 입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그 경계가 묘하게 흐릿해졌습니다. 은행 로비에 발을 들였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대기 의자, 상담 창구, 그리고 중앙의 키오스크 서너 대. 평일 오후의 은행은 한산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67명,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서너 명. 제 시선이 로비를 한 바퀴 훑었습니다. 아직 지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다가온 건 양복을 딱 달라붙게 입은 향수 냄새가 과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고 시선이 제 머리 위 모자에서부터 발끝 제 운동화까지 한 번에 내려간 뒤 다시 올라오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듯 입꼬리가 살짝 비틀어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냄새가. 죄송합니다, 고객님. 혹시 번호표 뽑으셨어요? 3장 시험의 시작. 그 남자, 명찰을 보니 박인환 차장이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겨우 올린 채 저를 보는 그 눈빛에는 이 사람을 빨리 치우고 싶다는 속내가 그대로 비쳤습니다. 저는 사업을 5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표정 이면에 있는 것을 읽어내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 겉하고 속이 완전히 다르군. 저는 일부러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번호표요? 그거 어디서 뽑는 건지 몰라서. 박 차장의 한숨이 코끝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한숨. 그 사람은 저를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데려가더니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 업무요, 예금이요, 대출이요? 정기 예금 해지하고 다시 넣으려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고른 업무였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서류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입니다. 상담원의 인내심을 시험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박 차장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지더니 키오스크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해지는 그 키오스크에서도 가능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곤 돌아서 버렸습니다. 등을 보여준 채 자기 자리로 가는 그 걸음이 마치 귀찮은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걸음 같았습니다. 저는 키오스크 앞에 서서 일부러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어디를 눌러야 되는 건지. 그 직원은 명찰에 김유연이라고 적힌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 어딘가에 불안감이 서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신입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유연은 어색하게 다가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시선이 자꾸 박 차장 쪽으로 갔습니다. 선배 눈치를 보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잠깐만요. 유연이 설명을 멈추고 다시 박 차장을 돌아봤습니다. 박 차장이 턱짓으로
빨리 처리해! 라는 신호를 보냈고 유연은 약간 위축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 대기석에 앉아 기다려주시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대기석으로 물러앉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자 낡은 점퍼의 지퍼가 등받이에 걸렸고 그것을 빼느라 잠깐 몸을 비트는 사이 반대편 상담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서류에서 봤던 그 사진보다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단발머리가 귀 뒤로 넘어가 있었고 상담석 의자에 앉아 있는 건 지민이 아니라 등이 살짝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꽃무늬 점퍼를 입고 보청기를 끼고 있는 70대 후반의 할머니. 지민은 자기 상담석을 벗어나 할머니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고 지민이 할머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볍게 올리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 버튼 보이세요? 이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늙은이한테는 이 기계가 원수야. 지민이 웃으며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글씨 크기를 최대로 키웠고 화면 밝기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한 뒤 사진 앱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저장해 놓으세요. 다음에 송금하실 때 이 사진 보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 여기 누르고, 둘, 금액 넣고, 셋, 여기 누르면 끝이에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머니가 손주한테 직접 보내시면 손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보다 낫네. 우리 딸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은행 아가씨가 더 친절해. 지민이 할머니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따님도 바쁘신 거지. 마음은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대기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건 연기인가? 진짜인가? 저 미소가 직업적인 서비스인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인가? 은행이라는 곳은 결국 돈을 다루는 곳이고 친절도 결국 실적에 일부일 수 있으니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저건 할머니한테 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돈 안 될 것 같은 노숙자한테도 저렇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던 지민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던 그 자연스러움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얼마 후 제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유연이 다시 저를 부르려는 순간 지민이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다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연 씨, 이분은 제가 할게요. 유연이 살짝 놀라 표정을 지었지만 지민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민이 상담석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는데 방금 할머니에게 보여줬던 것과 같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동정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냄새가 날 법한 차림새의 사람에게 보내는 민망한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맞이하는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굵게 깔고 대답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하고 다시 넣으려고요. 근데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괜찮아요. 제가 하나씩 도와드릴게요. 먼저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장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 물론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된 신분증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민이 서류를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약간 돌려줬습니다. 제가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태블릿을 하나 꺼내
화면을 크게 확대한 뒤 제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 작은 글씨 보기 불편하시면 이 화면으로 보시면 편할 거예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 배려에는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읽어내는 관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지민이 문득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손을 보더니 무언가 생각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은행 일 하셨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지민이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손님 분위기가 어딘가 익숙해서요. 사장, 감출 수 없는 것들. 손이 떨릴 뻔했습니다. 이 여자, 뭘 본 거지? 표정이 흔들리지 않게 억지로 눈을 내리깔며 헛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은행 일이요? 아이고, 나는 평생 이런 데 올 일도 없었는데 그냥 좀 돈을 모아둔 게 있어서 왔어요. 지민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 그러시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더니 다시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었습니다. 서류를 다루는 손놀림, 50년 넘게 계약서와 보고서를 넘기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보여준 동작, 서류의 모서리를 엄지와 검지로 집어 한 장씩 정확하게 넘기는 그 습관은 허름한 차림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큰일이군. 손버릇까지는 연기가 안 되는 거였어.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민이 알아챘는지 못 알아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 없이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서류를 확인하고 재가입 양식을 새로 작성하는 동안 은행 로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봤고 저도 따라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인환 차장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상담석에서 한 노년 고객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 박 차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고객님 자산 규모에 안 맞아요. 최소 가입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말은 설명하는 투였지만 톤은 분명히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에는 당신한테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는 뜻이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노년 고객은 위축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저 인간이 바로 57년 전에 그 은행원이야. 15살 때 제가 만났던 그 은행원. 이런 데서 뭘 빌려가겠는 거냐? 라고 비웃던 그 얼굴이 지금 박인환 차장의 얼굴 위에 포개졌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경멸의 표정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나이뿐이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낡은 점포 소매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지민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지민은 제 앞에 서류를 가지런히 내려놓고 잠시만요 손님 하고 조용히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박 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차장님, 지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그 고객님, 제가 이어서 상담해 드릴게요. 박 차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업무에 참견하지 말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주위에 다른 고객들 시선이 있었기에 대놓고 불쾌해하지는 못하며 턱을 살짝 치켜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민은 노년 고객 앞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원하시는 상품이 어떤 건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노년은, 고객은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저는 대기석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그때 그 은행에서 15살이던 내가 은행원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왔을 때 만약 누군가가 딱 저렇게 다가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그 한마디가 있었다면 저는 50년간 돈이 전부라는 신념에 갇혀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이었지만 제 자신이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진정해.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 몇 분 뒤 지민이 돌아왔습니다. 상담석에 앉으며 제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중간에 자리 비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줬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바쁘신데 뭘. 지민이 서류를 다시 펼치며 잠깐 멈추더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무겁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여보,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야. 아내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서재에서 일할 때마다 전화기를 놓지 않고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아이 학예회 대신 계약 미팅을 택할 때마다 아내는 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중에는 쓸쓸하게, 마지막에는 포기한 듯 조용하게. 그리고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보다 일을 먼저 한 대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그 말을 하는 거야? 물론 지민이 아내와 같은 뜻으로 말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고객 응대 원칙을 말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8글자가 제 귓가에서 아내의 목소리로 울리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은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정기예금 재가입 서류의 마지막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저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다음에 혼자 오셔도 할 수 있게 한번 같이 해봐요. 태블릿 화면의 글씨를 크게 확대해주고 제 눈높이에 맞춰 의자 높이를 조절한 뒤 버튼 하나를 가리킬 때마다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정확히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속도.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잔액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버튼이 이체예요. 받는 분 계좌번호 넣으시고 금액 넣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이에요. 이건 연기가 아니야.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할머니에게 보여준 친절이 직업적 서비스였을 수도 있지만 박 차장에게 대들은 것이 영웅심리였을 수도 있다고 갖은 핑계를 대며 마음의 방어벽을 세우려 했지만 눈높이를 맞추는 저 자세, 속도를 조절하는 저 배려,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라는 것이 연기로는 나올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사람을 읽어온 눈이 그것만큼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업무가 끝났습니다. 지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다 됐어요, 손님.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한 건데요, 뭘.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지민의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에 잠깐 떠오른 이름, 준혁 오빠.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집어 문자를 확인했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미소, 연인에게 보내는 가식 없는 그 미소를 저는 바로 코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다시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시간 좀 더 괜찮으세요? 한 가지 더 도와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의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읽었던 대로 지민은 웃을 때 눈이 초승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5장 나한테 들킨 시험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한 가지 더 도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합격. 이 여자는 진짜다. 연기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인 거다. 이제 밖에 세워둔 차에 가서 장비서를 부르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이 은행에 들어와 정체를 밝히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장비서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연기 괜찮으셨어요? 로비에서 울리던 번호 호출 소리, 키오스크의 안내 음성,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 그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볼륨을 꺼버린 것처럼 지민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누르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숙자 연기를 위해 일부러 굵게 깔았던 목소리가 벗겨지면서 본래의 낮고 단단한 어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위장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리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대화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사람의 그런 미소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민이 손가락을 하나 세웠습니다. 출근할 때 건물 앞에 검은 세단이 서 있더라고요. 우리 은행 앞에 그런 차가 서 있는 일이 없거든요. 이 동네가 한남이긴 하지만 은행 고객이 기사 딸린 세단을 타고 오는 경우는 VIP 라운지 쪽이에요. 정문 앞에 세워두고 사라진 건 누군가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신발은 낡았는데 손톱 관리가 완벽하세요. 미창 다른 운동화에 때 묻은 점퍼를 입고 계시지만 손톱은 전문가한테 관리받으신 게 바로 보여요. 큐티클 라인이 일정하고 표면에 광이 나거든요. 세 번째, 지갑은 한 것인데 카드를 넣는 습관이 고급스러우셔요. 아까 신분증 꺼내실 때 봤는데 카드를 한 장씩 방향에 맞춰서 넣으시잖아요. 전부 같은 방향으로, 간격도 일정하게. 그건 평생 비서가 정리해준 지갑을 쓰시던 분의 습관이에요. 네 번째 손가락이 올라갈 때 지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난기가 빠지고 진지함이 차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잠깐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저는 알바 3개를 뛰면서 은행 창구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제 눈빛이 어땠는지 아직 기억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보였으니까요. 주눅 들고 초조하고 여기서 거절당하면 끝이라는 그 절박함이 눈에 담겨 있었어요. 지민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눈에는 그게 없으세요. 옷이 아무리 낡아도 눈빛에는 굽힌 적 없는 사람의 단단함이 있어요. 가난함을 겪어본 적 있는 분인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50년 넘게 사업을 했습니다. 인수합병 협상장에서 상대의 블러핑을 간파한 적도, 배신한 임원의 거짓말을 새 문장 안에 꿰뚫은 적도 있었습니다. 읽히는 쪽은 항상 상대였고 읽는 쪽은 항상 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1세 은행원 앞에서 제가
읽힌 겁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50년 경력의 어떤 매뉴얼에도 이런 상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아버님이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아버님? 그 호칭이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식사 자리에서 들었을 때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예의상 붙인 호칭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알고도 기꺼이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미래 시아버지라는 걸 알고 노숙자로 변장해서 시험하러 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아버님이라 부르는 이 여자의 속은 대체 얼마나 넓은 건지. 이 친구 대체 뭐야?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벅차올라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 건지, 감탄해야 하는 건지 감정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감정의 고삐를 놓은 적 없는 사람이 고삐를 잡을 감정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니?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으셨잖아요. 서류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읽어낸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읽어낸 다음 이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요, 저도 하나 시험해 봤거든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지민이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시험하셨듯이 저도 회장님을 시험했어요. 6장 역으로 시험당하다. 등이 의자 등받이에 닿아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딱딱한 감촉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나를 시험했다고?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충격이 더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계좌번호 있잖아요. 계좌번호? 정기예금 재가입 서류에 적어드린 계좌번호요. 일부러 한 자리 틀리게 적어드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좌번호, 서류, 재가입,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민이 서류를 건네며 여기 확인해보세요 라고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숫자를 한 자리씩 대조했습니다. 통장에 적힌 번호와 서류에 적힌 번호를 맞춰보는 건 50년 사업 인생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빨리 끝내려고 확인 안 하고 넘어가요. 지민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귀찮은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요. 어차피 은행 직원이 적어준 거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서명해요. 그런데 회장님은 잠깐 멈추더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끝까지 한 자리씩 대조하시더라고요. 한 자리가 틀린 걸 발견하시고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묻지 않고 직접 계산기를 꺼내서 검증까지 하셨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을 저 자신은 의식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제 몸에 새겨진 방식이었으니까요. 서류에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맞는지 대조하는 것, 그것은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태시가 숫자 하나를 놓치면 건물 하나가 무너진다. 그 말이 50년간 손에, 눈에, 습관에 박혀있던 것을 이 여자는 틀린 숫자 한 자리로 꺼낸 것입니다. 또 하나요. 지민이 두 번째 시험의 결과를 꺼냈습니다. 아까 고수님 할머니한테 제가 스마트폰 알려드릴 때
회장님이 대기석에 몰래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지민이 잠깐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송금 화면에서 버튼을 못 찾아서 헤매셨잖아요. 그때 회장님 오른손 검지가 같이 움직이셨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를 가리키듯이 아주 살짝. 본인은 모르셨을 거예요. 무의식이었을 테니까. 피가 얼굴로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하지만 지민의 말을 듣는 순간 저 자신이 그랬을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화면을 헤매는 모습이 답답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움직인 것. 변장 속에 진짜 자신이 튀어나오는 순간을 이 여자는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노숙자 연기를 하셨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는 연기는 못하시더라고요. 가슴을 정통으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하면서 내가 졌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협상에서 양보한 적은 있어도 그건 전략적 후퇴였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1세 은행원 앞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부정할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자물쇠가 딸깍 풀리는 것 같은 안도감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가 그저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깊이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 모습에 속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시험을 진행했던 제가 오히려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은행 로비의 소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번호치 소리, 전화벨, 사람들의 발걸음, 일상의 소리들이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들어오실 때부터요. 처음부터? 네. 그런데 왜 말 안 했지?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확인하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니까요. 이해한다. 이 여자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자신을 시험하러 온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노숙자로 변장해서 자기 직장에 찾아온 사람의 의도를 꿰뚫으면서도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아들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라고. 이 여자 앞에서는 갑옷을 입을 수 없군. 50년간 입고 다닌 돈으로 만든 갑옷, 지위로 세운 방어벽, 시험이라는 이름의 통제, 그 모든 것이 지민의 관찰력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얇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얇은 종이를 찢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준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뭐지? 지민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음기가 빠진 그 얼굴에 진심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7장 진짜 합격 발표. 지민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저를 응대하면서 할머니를 도우면서 박 차장에게 맞서면서 그리고 저의 정체를 밝히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이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그녀에게도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지민이 호칭을 고쳤습니다. 아버님,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으면 그래도 아들이세요?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비했던 것은 저를 인정해 주시겠어요? 같은 간청이거나 왜 시험하셨어요? 같은 항의이거나 아니면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자동으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지. 돈이 있든 없든 사업을 하든 말든 내가 그걸 구분해. 지민이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풀어지는 오늘 하루 동안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치워지고 볼에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면서 그 웃음이 은행 로비의 형광등 아래서 유독 밝게 보였습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뭘?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3초가 걸렸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지민은 준혁의 돈을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것, 장한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윤준혁이라는 사람 자체를 선택한 것이라는 뜻, 그리고 시아버지인 저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민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아요, 아버님. 이 은행에만 해도 자산이 100억 넘는 고객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민의 시선이 잠깐 제 손끝으로 갔습니다. 아까 계좌번호를 한 자리씩 대조하던 그 손을 기억하는 듯이 아까 계좌번호 한 자리 틀렸을 뿐인데 끝까지 확인하시는 거 그게 책임감이에요. 숫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그 꼼꼼함, 사업을 그만큼 키우신 것도 결국 숫자 하나 안 놓치는 그 성실함 때문이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의 칭찬은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었고 직원들의 칭찬은 월급에서 나온 것이었고 준혁이의 칭찬은 아들의 의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대조하는 습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 그것을 성실함이라 불러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작은 습관들, 이 여자는 시험의 도구로 쓰고 칭찬의 근거로 되돌려줬습니다. 지민이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고수님 할머니한테 제가 스마트폰 알려드릴 때 회장님 손가락이 같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지민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수표 한 장 쓰면 되니까. 근데 모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 헤매는 걸 보고 본인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건요. 돈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지민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긴 호흡. 은행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합격이에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졌습니다. 뭐? 저도 아버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지민이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그러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만 많고 책임 안 지시는 시아버지면 솔직히 저도 좀 고민했을 거예요. 준혁이는 사랑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한 사람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잠깐 숨을 고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합격이에요. 제가 모시고 싶은 어른이세요. 그 순간 제 얼굴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볼이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 사업상 짓는 미소도 아니고 예의상 올리는 입꼬리도 아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시험 본 게 아니라 시험 당한 거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 그 떨림을 느꼈지만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시험하는 자의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추위가 아니라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민이 상담석 위에 놓인 티슈를 하나 뽑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손등으로 눈밑을 쓸어보니 젖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은혜 한복판에서 울다니. 이를 악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에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31세 은행원에 합격이에요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떠난 날 울지 못했던 그 눈물이 오늘에서야 터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은행 유리창 너머로 장비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단 옆에 서서 은행 안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 제가 떡볶이를 팔던 동대문 시장에서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 그 사람은 제가 진짜 웃는 것을 25년 만에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장비서, 그 인간도 울고 있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웃는 기이한 표정이 제 얼굴에 번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준혁이한테도 오늘 저한테 보여주신 그 표정으로 대해주세요. 준혁 씨가 아버님 웃는 얼굴을 제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준혁이에게 남긴 마지막 날. 내 아버지가 외로운 사람인 거 알지? 그 사람, 마음 녹여줄 사람을 만나거라. 준혁이가 지민을 데려온 이유가 그제서야 이해됐습니다. 이 여자라면 아버지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라고 그 아이는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뜻이 이루어졌어. 혼잣말이 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낡은 점퍼 소매로 눈가를 한 번 더 훔친 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지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이건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는 부탁이야. 우리 집안 이제 괜찮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 저녁,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아내의 찻잔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꽃무늬가 반쯤 바랜 어디에 내놔도 비싸 보이지 않는 찻잔. 아내가 평생 이것만 고집했던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싼 도자기 세트를 사줘도 고개를 젓고 이 낡은 찻잔만 꺼내 쓰던 아내.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안에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비서에게 2가지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지민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는 것. 다른 하나는
한국성 씨의 병원 상황을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의 아버지, 거래처 사기로 부도가 난 뒤 뇌졸중을 앓고 있는 그분. 오늘 장안그룹 본사 회장실에 준혁과 지민을 함께 불렀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 둘의 모습에서 위험 요소를 찾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울린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지민 옆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지민은 준혁의 손을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고 있는 것만으로 서로를 안심시키는 모습이 아내와 제가 젊었을 적 닮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예 아버지. 지민 씨. 네 아버님. 장비서가 문 앞에 서서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짓으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장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리본이 달린 깔끔한 포장. 지민 씨, 이거 열어보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짙은 갈색에 질 좋은 가죽으로 된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품격 있는 여성용 구두. 지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신고 간 그 신발, 내가 말했잖아. 지민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신발은 낡았는데 손톱이 깨끗하다고. 잠깐 멈추고 창밖의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회장실 공기 속에 따뜻한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낡은 신발을 신으면 낡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비싼 구두를 신으면 비싼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고 없으면 경계해야 할 사람이라고. 목소리가 가라앉았지만 떨리진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없이 되뇌었단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지민이 넌 겉을 뚫고 안을 봤지. 낡은 점퍼와 더러운 운동화 너머에 있는 사람을 봤어. 지민의 눈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발은 그러니까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야. 앞으로는 겉이 아니라 안을 보겠다는. 지민이 구두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상자 안에 구두와 함께 놓여있던 작은 카드를 발견하고 펼쳤습니다. 제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비서에게 대신 쓰게 하지 않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펜을 잡고 쓴 것이었습니다. 좋은 길만 걸어라. 아버지가. 지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카드 위를 적셨습니다. 준혁이가 그 모습을 보며 안경 너머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아버지의 부드러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언제나 지적이 먼저였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고 신발을 선물하는 모습을 준혁이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항상 그랬어. 사람이 먼저라고.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못했어. 평생 사업이 먼저였지. 내 어머니가 아플 때도,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올 때도 아버지는 회사에 있었어. 그게 후회로 남아있다.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경 렌즈 위로 떨어진 물방울을 닦지도 않은 채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를 닮았더라. 좋은 뜻으로. 지민이 두 손으로 구두 상자를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를 불렀습니다. 장비서! 문 앞에 서 있던 장비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25년을 함께한 그 사람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약혼식 날짜 잡아! 내가 직접 지민이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겠네.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알고 있어. 지민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조사 안 해봤겠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업에서는 수천억의 결제를 주저없이 했던 사람이 이 한마디에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사실은 그분의 사업 실패 이유도 다 봤어. 거래처 사기를 당한 거더군. 그분 잘못이 아니었어. 지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 병원비는 내가 책임지마. 지민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원받기를 거부하는 그 태도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 3개를 뛰며 병원비를 마련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해내겠다는 그 다짐을 꺾을 권리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게 네 방식이지. 미소가 나왔습니다. 거절당한 것인데 기분이 좋다니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네 방식이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지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아버지 퇴원하시면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전해줘. 사돈으로서. 지민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하루 은행에서 저를 응대하면서 정체를 간파하면서 역으로 시험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이 여자아이가 같이 밥 한 번 먹자는 말에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 아이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밥상 앞에 앉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지민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꼭 전할게요. 그때 제 시선이 서재 한쪽에 놓인 찻잔을 스쳤습니다. 아내의 유품. 꽃무늬가 반쯤 바랜 그 찻잔이 오늘따라 유독 환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안에 빛이 담긴 것처럼. 지민아. 예? 하나 더 줄 게 있어. 장비서를 보지 않고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지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 거야. 지민이 숨을 멈췄습니다. 비싼 물건이 아니야. 어디에 내놔도 싸구려로 보이는 찻잔이지. 근데 내 어머님은 평생 이것만 썼어. 내가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이것만 거집하더라고. 찻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 저녁 이 찻잔에 녹차를 따라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네가 가져 우리 집안의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지민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을 들여다보는 지민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고 그
그 눈물 위로 반쯤 바랜 꽃무늬가 일렁이며 비쳤습니다. 준혁이도 결국 참지 못하고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남자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다시 울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시험하러 갔다가 인생을 시험당했군.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 끝도 없이 높고 구름 하나 없이 파랬습니다. 여보, 들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우리 집안 이제 문제없어. 아내가 대답하지는 못했지만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그 바람이 마치 아내의 손길 같았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잠들기 전에 제 이마를 쓸어주던 그 손. 당신이 보내준 거지? 그 여자, 당신 뜻이었지? 대답은 없었지만 눈물이 대답을 했습니다. 장비서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오후 3시에. 장비서, 예, 회장님. 오늘은 산책이나 하자. 오랜만에. 장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25년 동안 회장이 일정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산책 말입니까? 왜? 못 걸어? 장비서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문을 닫았습니다. 아닙니다. 다리는 아직 멀쩡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가로수 사이로 쏟아지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회장과 비서가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서 함께 떡볶이 국물을 먹던 두 소년이 57년 만에 다시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제 발에는 여전히 일주일 전 그 낡은 운동화가 신겨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수제 구두 10켤레가 신발장에 있었지만 오늘은 일부러 이것을 꺼내 신었습니다. 장비서가 제 발끝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 신발은 안 버린다. 겉모습 너머를 봐야 한다는 것을 처음 배운 날의 기념으로 시험하러 갔다가 시험당한 그 은행에서의 하루를 잊지 않기 위해 한참을 걷다가 문득 위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방향 어딘가에도 지민이 지금도 누군가를 응대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수님 할머니 같은 분이 다시 찾아와 스마트폰을 들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고, 김유원 같은 후배가 지민의 등을 보며 용기를 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본 풍경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회장실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으로 은행을 들른 날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제 본래 모습으로 찾아간 날, 로비에서 김유원이 한 노년 고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위에는 태블릿 화면을 크게 키우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지민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유인의 표정에는 일주일 전에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박 차장 눈치를 보던 그 위축된 모습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심은 씨앗이 벌써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변도 좋아지는 법이지. 장비서와 나란히 걸으며 봄바람을 맞으며 저는
오랜만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미팅도 주가도 분기 실적도 머릿속이 비어 있었는데 비어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는 것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장비서, 예 회장님, 나 내일 지민이 아버지 병원에 갈 거야. 예, 알겠습니다. 꽃 좀 사가야겠지? 장비서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누군가에게 꽃을 사간다고 말한 건 아내가 입원을 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좋은 꽃집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가 골라. 다시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가로수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에서 일렁이고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나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57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던 15살 소녀는 사람은 돈 앞에서 벗겨진다고 믿었습니다. 72세가 된 오늘 그 소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벗겨진 것이라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돈으로 보면 돈밖에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결국 시험 당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시험이 아닐까요? 72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하루 만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연기할 수 없다는 것. 낡은 신발 안에 따뜻한 발이 있듯이 거친 겉모습 안에 진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합격은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 당할 줄 아는 자리에 온다는 것.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겉이 아니라 안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의 진짜 모습도 함께 보일 것입니다.